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선거 초반 선두권에 있었던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이른바 명파리 발언 여파로 낙선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 연임을 축하하며 협력의 정치를 제안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득표율은 2년 전에는 이제 77.7%였고 이번에는 85.4%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인 것인데요. 연임 어떻게 보셨습니까? 2년 전 전당대회와 비교를 해보면 예. 격세지감을 넘어서 상전벽해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년 전에 대선 지고 지방선거 지고 정말 검찰 권력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당시에 결집하자 이런 분위기에서 77%의 득표율로 당선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총선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대승을 하고 거의 뭐 대관식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게 수치로 보면은 또 알 수가 있는데 선거인단이 지난 2년 전 전대보다 한 4, 5만 명 정도 늘었거든요. 근데 투표율도 권리당원 투표율이 지난번에는 39%, 뭐 38% 이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43% 정도 또 4, 5% 늘었습니다. 그리고 뭐 득표율은 지금 7%, 8% 늘었거든요. 자, 모든 수치가 다 우상향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이 뭐 늘어난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전당대회 내내 이재명 대표가 종부세라든지 뭐 상속세 이런 세금 관련해가지고 소위 이제 유연한 접근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중도 확장성까지 노린 구상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대권으로 가는 탄탄대로를 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자, 그리고 수석 최고위원회도 어떤 인물들이 이제 포함되는 것인가 이제 많은 관심들을 좀 가지셨는데 일단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봉주 후보는 이제 6위로 네. 탈락을 하게 됐고요.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막말 논란이 있었던 전현희 후보는 2위로 입성을 했습니다. 이 최고위원들의 면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번 전례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 수치상으로는 우상향한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수치와 숫자에 표현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의 건강한 생태계는 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4위였던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말 한마디에 왜 표가 잘 안 나오느냐. 그리고 버스 그 잼카 한번 태우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1위가 됐고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 친명 8위 그 워딩을 하면서 이제 6위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극언을 함으로써 6위에서 5위를 넘어서 2위까지 되는 상황 아닙니까? 결국 누군가를 위한 워딩을 친명 8위를 누가 잘하느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누가 더 험한 말을 하느냐가 결국은 집단지성 소위 말해서 최고위를 구성하게 되는 잣대가 된 만큼 굉장히 좀 우려 섞인 부분이 있고요. 저는 자신감이 아니라 저는 어떤 조급함과 위기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이견이나 다양성을 허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도리어 탄탄함이 아니라 사법 리스크를 앞두고 허약함 그리고 조급함을 드러낸 전대 결과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런 어떤 이 최고위원들의 어떤 이제 순위가 막판에 이제 막 바뀌면서 이것이 이제 강성 장원들의 어떤 영향력을 좀 확인한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좀 있던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 갖고 계시는지요? 네, 뭐 강성 당원들의 입김 이건 뭐 전당대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그랬고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당심하고 민심에 커다란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정봉주 후보가 더 뒤쳐졌거든요. 이걸 보면은 지금 여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뭔가 바뀌어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 이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고 이번 민주당 대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윤석열 정권에 심판하는 데 힘을 실어야지 내부에서 등 뒤에서 뭐 논란을 펼치거나 개파 갈등 펼치거나 이런 거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정봉주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마저도 뒤로 밀린 결정적인 원인이 아닌가.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난번 기자회견, 우리가 지난주에 기자회견 직전에 이 방송을 했었는데 예. 기자회견을 진솔하게 했다면 뭐 내가 인간적으로 서운했다. 하지만 일할 기회 달라. 제가 이 자리에서 일주일 전에 그 얘기 했거든요. 이 얘기를 만약에 그 당시 했다라면 이 정도까지 나락으로 떨어지진 않았을 거다. 그런데 명팔이라고 하는 악수, 그 당시에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 승부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명팔다가 독박슴 꼴이 됐거든요. 결국은 저는 지난 여야의 전당대회에 공이 나타나는 민심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견제와 심판,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봉주 후보가 그런 뭐 차별성, 본인의 어떤 차별성을 윤석열 정부나 또는 그 민주당 내에서 의미 있는 차별성을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소위 말하면은 뭐 여당으로 따지면은 배신자 프레임과 비슷한 그런 이견 논란만 났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가운데 지금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요. 이걸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내일 오후에 전주지검은 임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네, 임 전 실장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로 꼽히는데요. 검찰은 2017년 말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보고 임 전 실장이 당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을 이번 조사에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지는 기사를 통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정치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어쨌든 맞서야 될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일극주의나 뭐 팬덤 정치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극복할지도 관심이 네. 쏠리는데 지금 친명 이해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비명인 조승래 의원을 수석 대변인에 임명하는 첫 인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첫 인선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좀 의미 부여하기 좀 힘들다, 구색 맞추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일극 체제가 그냥 일극 체제가 아니라 팬덤 정치에 기반한 일극 체제는 태생적으로 어떤 뭐랄까요,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에 축사를 했을 때 네. 현장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야유와 어떤 반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도 누구보다도 강성 팬덤을 가지고 있던 분입니다. 소위 말해서 수박과 좌표를 찍어서 공격했던 분이 본인이 도리어 좌표가 찍혀서 어떤 수박이 된 상황인데, 이거의 연원을 본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장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2017년 대선 당시에 18원 후원금하고 문자 테러 폭탄이 있을 때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경쟁에 흥미를 더하게 하는 양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비판이 결국은 2020년도에 금태섭 의원이 당시 후보가 그때도 정봉주 의원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정봉주, 김남국 의원이 등장했다가 나중에 이제 강선우 의원한테 경선에서 지긴 했지만, 그때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쓴소리를 했을 때 강성 팬덤이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24년도에 또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는 박용진 전 의원을 소위 말해서 내치기 위해서 칼로서 쓰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의 강성 팬덤에 의존하는 정치는 본인이 최대 수혜자였다가 나중에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악순환의 고리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 또한 지금은 굉장히 본인이 이걸 통해서 수혜를 많이 입지만, 제가 종국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너무 기대게 되면 대통령이 되는데 굉장히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치의 어떤 온도를 지금 날씨도 너무 더운데 좀 낮출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의 온도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나아가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여 관계를 어떻게 좀 설정할지도 관심이 쏠리거든요. 당장 지금 첫 일성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 대표를 향해서 좀 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나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는 그 전보다 좀 더 열려 있다. 어떤 의제든 논의가 가능하다라면서 제안을 했어요. 윤 대통령이 이 영수회담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뭐 2년 전 전당대회 때도 당선되고 난 이후에 오로지 민생 이러면서 영수회담을 당시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제안은 정말 제안이 무색하게 결국은 뭐 1년 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제 영수회담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 오늘도 아까 윤석열 대통령 나오셔가지고 뭐 반국가 세력도 운운하셨어요. 야당을 뭐 지목하진 않았지만 누구 얘기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그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기조의 변화를 갖다 꾀하기보단 이념 전쟁에 여전히 본인이 경도되어 있다. 대통령 스스로가 야당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또 이념 전쟁 뭐 이번 8.15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역사 쿠데타와 이념 전쟁을 갖다가 주도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 과연 제대로 된 뭐 영수회담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필요성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뭐 고물가, 고금리, 그다음에 소비 위축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무엇보다도 국민 의료가 대위기에 빠졌잖아요. 지금 의정 갈등의 풀릴 기미가 안 보입니다.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뭐 연금 문제도 있고요. 굉장히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은데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을 보면, 국정 인식을 보면 과연 영수회담, 제대로 된 영수회담이 열릴 수 있을까 좀 우려스럽지만 어쨌든 만나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영수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윤 대통령이 화답을 할 것 같으십니까? 좀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의 순서가 있습니다. 보면 야당 대표가 됐으면 여당 대표를 만나는 게 저는 우선은 맞다고 보고요. 그 가운데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과 같이 여야 대표가 만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 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영수회담을 저는 고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볼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다만 어제 그 자리에서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권익위가 대통령 부인의 부패를 막아주느라고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전현희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사과하지 않고 있고 그거에 대한 당내 비판도 있고 국민들이 볼 때는 적절치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당대표가 돼서 그런 얘기를 또 하신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협치를 해야 되고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야당 대표는 대통령을 계속 공격하기 위해서 탄핵을 계속하고 특검을 발의하는지 결국은 본인의 어떤 민생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먹사니즘 얘기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그 힘을 가진 쪽은 야당입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좀 책임성 있게 그리고 언행이 일치되게 좀 말과 행동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대표와의 만남이 우선인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어제 이제 한동훈 대표와도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동훈 대표도 오늘 조속히 만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가 이재명 대표 연결을 했을 때 일단은 실무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조만간 만나는 모습은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누게 될 것인지 일단 두 대표 모두 이제 민생이라는 이제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는 있거든요.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대표 회동에서 제3자 특검 추진에 대해서 일정 정도 합의가 나오거나 또는 한동훈 대표가 의미 있는 제3자 특검에 대한 발의를 가지고 온다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대표 회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뭐 싸울 건 싸워야 되긴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거부권 전국의 무한 루프 이게 정말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대통령 거부하고 이게 지금 몇 달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모든 국민들이 합의를 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듭 지을 건 매듭 줘야 돼요. 이 해병대 특검 문제가 매듭이 져지지 않으면 다른 문제로 나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의미 있는 제3자 특검의 발의안을 가지고 온다면 저는 의외로 이 여야 대표 회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합의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즉 해병대 특검 문제가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지면 빠르게 민생 관련 협의로 주제가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거는 한동훈 대표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이재명 대표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사실 소외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양쪽 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3자 추천 특검에 의미 있는 제안이 있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또 빠른 전국의 변화도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여야 대표 회동 굉장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예. 대표 회동의 주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본인들한테 좀 유리한 것들을 좀 준비하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전 두 가지 정도 띄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3자 특검 그 부분과 또 하나는 저는 25만 원 관련해서 이번에 강령과 당원에도 넣지 않았습니까? 기본사회. 그리고 본인이 여튼 한 번 정도 이번에 꼭 줘야지 다음에 사람들이 또 바라는 그런 심정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을 할 것 같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금투세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세금이란 것들이 단순히 세금이 아니라 일정 부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종부세, 그다음에 상속세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그 이재명 대표와의 생각과 그렇게 갭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금투세 관련해서는 5천만 원의 기준을 1억으로 올리자는 얘기를 했고요. 유예라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전 접점이 가능하다 보고 그리고 종부세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마음이 지금 콩밭에 있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이름 종부세 벨트 서울에서 저번에 약간 전체 대선에서 0.73% 졌는데 그때가 24만 표 차이거든요. 근데 서울에서만 31만 표가 졌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울에서는 의석수가 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종부세 문제, 물론 그 안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친문과의 어떤 이념적인 어떤 세법을 놓고 그런 갈등이 있겠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 관철시키기 위한 어떤 힘을 쓸 거다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 세금을 통해서 접점을 찾는 게 더 수월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대표 모두 어쨌든 민생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 정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결국 진짜 전장은 이제 민심 정책이 될 것이다. 현안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뭐 지금 여권 내부에 소위 윤한 갈등이라고 하는 게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단순한 주도권 경쟁이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 주도권 갈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뚜렷하게 어느 한쪽이 뭐 의지는 있겠지만 한동훈 대표도 뭔가 국정의 어떤 전환점을 이루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국정의 전환점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쟁 또는 갈등 이런 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뭐 인사 논란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이 갈등은 좀 잦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서막에 불과했다. 결국 본론은 제3자 추천 특검이에요. 제3자 추천 특검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정 운영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여야의 민생 협치라든지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용산이 동의를 하거나 또는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럴 경우에 한동훈 대표 체제로 무게중심이 확 쏠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야 대표회동의 주제로 뭐가 올라오고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여권 내의 주도권 경쟁도 굉장히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영수회담 또는 여야 대표회담 어떤 식으로 무엇을 주제로 어떻게 열리는지 이게 올 가을 소위 전국 변화에 굉장히 큰 키를 쥐고 있다.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취임 한 달을 네. 맞게 됩니다. 지금 원외 대표로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 식사 정치, 소위 식사 정치를 이어간다는 외부의 분석도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당내에서 좀 입지 다지기에 성공을 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세요? 저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에 여전히 뭐 숙제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전쟁은 민생이 맞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에 저희가 한동훈 대표의 어떤 체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나오는 키워드를 보면 정책위 의장 선임 문제, 그다음에 그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 그다음에 제3자 특검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민생을 얘기하는데 민생보다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견이 큰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이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민생에 더 몰입하겠다, 뭐 방점을 두겠다는 건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건국절 논란, 그다음에 친일 프레임을 많이 더 씌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명확하게 싸울 땐 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건국절 논란은 사실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광복회나 야당에서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가 한 번도 이 건국절을 지정하고자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선거 때 그다음에 인수위 대통령실 근무할 때도 제가 건국절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요. 그리고 그 방향은 그 법안을 발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했을 때 굉장히 좀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민생도 중요하지만 이건 이념 전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한 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팩트의 문제고 그다음에 더더욱 문제는 야당이나 광복회에서 주장하는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면 뉴라이트다. 이거는 사상 검증이거든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을 하는 그러면서도 민생을 챙기는 한동훈 대표 체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